오래기는 그런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안 떠올라도 돼요. 안 떠올라도 내가 머리 나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뿌시킨 작품입니다. 뿌시킨의 운문소설. 여러분이 예쁘게는 오래긴 가면은 이건 대충 줄거리도 알아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문학사에서 예쁘게는 오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 문학사에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푸시킨 시대 때 그 당시에 러시아 귀족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한량이 되어서, 한량이라는 게 뭡니까? 바람둥이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자들을 울리는 게 취미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쫙 유혹을 해놓고는 여자 마음이 막 덜때가지고 한참 반해 있을 때 딱 끊어버리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딴 여자 또 괴롭히고 하는, 그래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간상을 러시아적 잉여 인간상 해서 그런 소설들이 쫙 막 유행하게 됩니다. 그런 중 아주 대표적인 게 예쁘긴 오래긴 푸시킨이 지은 이 운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년에 이제 후회를 하죠.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이 작곡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본맥에게 헌정을 하고 교향곡제 4번을 교향곡제 4번은 아마 그 차이콥스키가 자기가 쓴 중에서 음악 좀 아시는 분 있나? 4번을 제일 중요시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제일 잘 된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 했는데 그 완성한 것이 이 본맥에게 헌정한 거거든요. 본맥은 자기한테 돈 주는 여자한테 한 거니까 정성들을 썼겠죠. 근데 지은 것이 이제 쌈모레 이거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야. 거기서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자신 작품 중에 최고다. 제 4번이 최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차이콥스키 음악은 대충 보면 그 기본 틀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나라든지 민요를 좋아합니다. 그런 어떤 민요풍과 그런 잔잔한 거에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어떤 이 격정적인 장면도 넣어가지고 편안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오페라도 그렇고 발레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콥스키 음악이. 그러다가 이제 폰메크 별장 가까운 피렌체에서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량의 처녀 이걸 이제 또 작곡합니다. 오량의 처녀는 누굽니까? 잔다르크죠. 잔다르크가 활동했던 데가 오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량의 처녀하면 그 잔다르크다 하면 됩니다. 잔다르크는 하도 그 유럽 문명권의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그 우리나라를 치면 이제 그 유관순 같은 유관순은 사실 오랑 잔다르크에 비할 바 아니죠. 직접 전투까지 한 여자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세계 역사에서 그런 여자는 없어요. 잔다르크 혼자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전투를 해서 승리로 이끈 거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유럽 문학부터 음악, 미술 뭐 연극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문학 작품을 관료하는 게 오랑 처녀입니다. 관현악 조곡 1번.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브라일로프라는 이 지역에서 산책 중에 폰메크까지 지내갔대요. 그런데도 이제 서로 모른 척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여행하다가 이제 모스크바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게 예프킨 오네킨입니다. 예프킨 오네킨은 한 장면입니다. 포스터 장면이고, 이것도 이제 예프킨 오네킨은 드라마 중에 이게 이제 연극으로도 되고, 그다음 뭐 이렇게 오페라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난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차이콥스키가 쓴 그 자기 창작 그 비법 중에서 영감이 나타나. 여러분도 영감을 내가 굉장히 중요시하라 그러잖아요. 글 쓰는 데는 글, 그림, 음악, 영화 뭐 할 것 없이 모든 예술가는 여러분도 창작 수업이 뭐냐? 영감을 자주 떠오르도록 내 체질을 만드는 거. 내 두뇌 회전을 영감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떠오르도록 만드는 거. 그게 창작 훈련입니다. 그렇지. 창작 훈련이라는 게 가지고 문장 고치고 맞춤법 고치고 아름답게 뭐 화려하게 그거 아닙니다. 그 영감을 어떻게 마음대로 불러오느냐. 그래서 나는 창작 할 때 중국의 지금 창작 기법의 최고 단계가 뭐냐면 기체조거든요. 단전체조. 단전이 창작에 도움 된다고 해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는
예술 창작뿐이 아니고 스포츠맨이나 누구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에게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머리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공부 잘한다, 머리 좋다는 사람 뭡니까? 영감이 자주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 같은 천재도 자기가 지금까지 보면 작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천재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영감이란 첫 번째 부르면 나타나지 않는 선임과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라면 일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발장을 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일할 기분만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무감각과 나태에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영감의 원천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작품들을 만드는 능력을 제게 부여했습니다.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글 쓸 때 자기가 쓰고 싶은 소재를 가슴속에 품고 계속 지내라. 그런 말 했죠. 잘 때나 놀 때나 뭐 예를 들면 내가 장미에 대해서 쓰고 싶다 하면 장미를 그냥 계속 푹 끌어안고 진짜 끌어안으면 가시에 찔려요. 아주 마음속으로만 끌어안고 그 지내다 보면은 괜히 멋진 구절이 하나 딱 떠올라요. 그런 걸 메모해두란 말이에요. 그 영감에 떠오르는 구절은 반드시 메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멋진 구절이 떠올랐는데 없어져 버려요. 나는 그런 멋진 구절이 언제 잘 떠오르느냐? 젊었을 때는 잘 떠올랐는데 지금 늙어가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언제 잘 떠오르는 줄 압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욕할 때.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목욕하면 뜨거운 물을 하니까 혈액이 빨리 돌잖아요.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 잘 되나 봐요. 그 멋진 구절이 떠올라요. 근데 목욕하고 나와서 내가 멋진 구절이 뭐였더라? 안 떠오릅니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어떨 때 나는 목욕 들어가기 전에 목욕실 앞에다가 펜하고 종이 놓고 목욕해요. 하다가 떠오르면 그냥 얼른 문 열고 살짝 그 젖은 손으로 잡고 글자 하나만 써놔도 딱 보면 떠오릅니다. 나와서. 그 영감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이래. 그러면 그럼 안 떠오르다가 노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팔짝 끼고 논다 그랬죠? 그런 속에서도 언제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가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영감 불러오기. 그 영감은 좋은 겁니다. 이 영감을 불러와도 좋고, 진짜 영감을 불러와도 좋고, 다 영감은 좋은 거니까 자주 불러오십시오. 자, 그럼 이제 자기가 영감이 떠오르는데, 그럼 그게 이제 주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쓰는 걸 어떻게 하냐? 형식입니다. 저게 말하자면은 문학에 오면은 그 기교예요, 기교. 그 주제가 먼저고, 그 다음 기교죠. 그 기교거든. 그럼 저는 창작 능력과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한탄할 정도는 아니다. 쓰고 싶은 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교는 있어. 그러나 형식으로 다룰 때면 언제나 미숙하고 괴롭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앞에 하고 어떤 걸 뒤에 하고 그럼 맨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직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일을 함으로써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내용에 상응하는 주제에 상응하는 형식을 완성해낼 수 있게 되었다. 글쓰는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내가 주제를 중요시하라 그랬죠. 그럼 그 주제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내느냐, 그게 기교란 말이에요. 그럼 영감은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떠올리는 것도 영감이고, 멋진 구절을 떠올리는 것도 영감입니다. 그 떠오르는 영감을 어떻게 순서를 잘 해서 독자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쫙 다 끝까지 읽도록 만드느냐, 그게 이제 바로 형식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탈리아 기상곡을 씁니다. 이 배경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막내, 모데스티, 막내와 여행 중에 로마, 그것은 이제 뭐 따뜻한 햇빛이 쫙 비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쓰니까 저절로 이탈리아 기상곡, 나중에 물론 제목 붙인 거지만, 이태리 그 화남, 이건 이제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러시아의 그 풍토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신명 난들을 쓰니까 이제 이탈리아 기상곡이 된 거예요. 이 곡 참 좋죠.
그 다음 현악기 연주자를 위한 세레나데, 그 다음 1812년, 이걸 1880년에 났습니다. 제목은 1812년인데 1880년에 났어요. 그럼 이제 1812년 여기 얽힌 이 얘기를 잠깐 좀 들으세요. 원래 이 곡을 쓴 그 계기는 뭐냐면은 알렉산드르 2세가, 이때 그 러시아 황제가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등극 제위 25년 기념 축전을 엽니다. 축전을 여니까 그걸 기념해서 뭘 하나 하자. 그 축제를 한다. 그 주문을 누구한테 하느냐? 르빈슈타인한테 합니다. 르빈슈타인이 누굽니까? 모스크바 음악원 원장이죠. 차이콥스키에게는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르빈슈타인이 그 주문을 받고는 차이콥스키에게 하나 써달라. 너도. 그러니까 차이콥스키는 그런 축제용 이런 건 잘 안 써요. 자기는 그래도 명색이 본격적인 예술가라고 내가 누구 주문받고 썼냐 안 써. 그런데 자기 원장 은인이 하니까 거절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냥 썼는데, 마지못해 썼는데 10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왜? 영감이 잘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니체 할 때도 자라투스트라 1권 쓰는데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썼다 그랬죠? 왜? 영감이 돌아가죠. 니체의 영감은 뭐였습니까? 르 살로메한테 실현당한 거. 그것도 영감입니다. 비극도 영감이에요. 이걸 10일 만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산업박람회 할 때 첫 공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첫 공연 해가지고 그 1812년 첫 공연 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명곡이 줄도 모르고 그냥 지루하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때 다 쓴 겁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 작품 그대로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차이콥스키 명성은 높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명성에 대해서 생각해요. 여러분도 명성을 막 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 이 단어가 저 가슴 속에 얼마나 상반되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지요. 한편으로 저는 명성을 바라고 또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명성은 제게 역겹기만 하답니다. 실제로 그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저런 게 조금씩은 다 있어요. 아주 유명하지 않는 사람도 막 그런 게 번거롭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를 만나면은 명성 얻어가지고 괜히 귀찮은 것보단 내처럼 적당히 유명한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를 받으라고 내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성 얻어도 돼요. 자, 1812년 나왔죠. 오페라 오르앙의 소녀, 아까 얘기했죠. 잔다르크 공연을 했고, 루빈슈타인, 자기 은인 루빈슈타인이 죽었고, 그리고 1882년에 루빈슈타인이 헌정한 피아노 3중주곡을 다시 완성했고, 그 다음 이제 1812년 이제 산업박람회 때 이거 초연했거든.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 실패냐? 원래 1812년이 뭐 하는 해입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해온 해입니다. 그 가장 훌륭한 배경이 전영합평화입니다. 그 다룬 소설이 세계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괜히 러시아 쳐들어가서 러시아만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전영합평화. 세계 최고 소설 아닙니까? 전영합평화가. 제가 볼 땐 인류가 낳은 최대 문학 작품 전영합평화거든요.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은 그 승전했던 걸 기념해서 산업박람회 때, 아니면 황제 25주년 기념에 하려고 했는데 황제는 암살당해버리고 산업박람회 때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여기가 이제 대포를 쏘잖아요. 실제로 차이콥스키는 대포를 야외에서 공연하면서 대포를 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실내에서 공연했거든. 그 대포도 못 쏘고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멸렬했죠. 자, 이 곡은 이래야 됩니다. 이 곡은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러시아가 지금 나오는 게, 이건 이제 그리스 정교적인 음악으로
그리스 정교가 바로 러시아 정교죠. 러시아 자기들이 신앙을 쭉 그린 게 나옵니다. 이게 2학장까지 나와요. 그럼 1학장에서 그리스 정교적인 음악이 나와서 2학장에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좀 더 화평하고 평온하고 약간은 명랑하기도 한 그런 신을 믿으면서 차이콥스키가 꼭 믿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신을 믿으면서 러시아는 평화를 유지해 왔다. 비록 그 짜르 독재 취하지만은 그런 대로 평화롭게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3학장이 되면서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슬그머니 라마르세주가 나와요. 라마르세주는 뭡니까? 프랑스 혁명가잖아요. 어? 그럼 나폴레옹이 그때 자기가 프랑스 혁명 정신을 가지고 온 세계를 쳐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해방을 시키러. 침략의 명분이. 그러니까 라마르세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라마르세유 프랑스 혁명 때문에 프랑스가 훨씬 사회가 많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공력이 세집니다. 그 힘을 길러서 남은 나라를 유럽을 침략한 거죠. 그럼 이제 3학자이죠, 그게. 4학장에 가면은 이제 다시 그 슬라브적인 음악.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가 평화롭게 살다가 프랑스가 일어나서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럼 이제 여기서 혼란이 일어났죠. 일어났다가 5학장 가서는 4학장에서 러시아적인 음악이 나오다가 5학장 가서는 온 나라의 민족들이 다민족이거든요. 나폴레옹 침략군도 다민족, 러시아에 살던 민족도 다민족. 여러 음악들이 막 뒤섞이다가 마지막에 슬라브 음악, 슬라브 정교회, 그 러시아 정교입니다. 그 음악이 촥 나오면서 대포 쏘고 그 성당의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면서 딱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막 여러 종족들 음악이 막 섞여 나오는 겁니다. 사실 대포를 쏴야 되는데 대포를 못 쏘고 이제 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막 휘말리는 그런 느낌이 나죠. 얼마나 사람들이 신나게 됐습니까? 음악이라는 게 저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글 속에서 총을 빵 한번 쏴봐요. 어? 기상천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제파라는 걸 작곡한다. 마제파는 여러분들 마제파 하면은 바로 바이올린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이올린 마제파입니다. 그 주인공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마제파는 굉장히 복잡해요. 원래 그 진짜 오리지널은 바이올린이 쓴 마제파고, 그럼 러시아에서는 뿌시키는 똑같은 마제파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폴타바라는 걸 씁니다. 폴타바라는 작품을 써요. 다른 거죠. 같은 주인공인데도.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걸 자세히 알아두십시오. 이건 굉장히 자주 인용도 되고 아주 기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리고 유럽 문화사에 너무나 여러 가지 음악에도 이게 아마 마제파가 리스트가 썼던가 뭐 그것도 있고 뭐 차이콥스키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썼어요. 그래 유럽의 작곡가들도 마제파를 많이 썼고 러시아 작곡가들도 이걸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차이콥스키를 하기 때문에 차이콥스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원래 마제파는 우크라이나의 귀족이에요. 그 귀족인데 개화가 돼 가지고 폴란드 궁전에 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이 종교도 원래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잖아요. 동방교회. 근데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거든. 로만 가톨릭이에요. 폴란드는. 종교가 다르죠. 폴란드가 러시아의 오랜 식민지였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하면서도 종교는 못 바꿨어요. 그대로 그 로마 종교, 로만 가톨릭 그대로란 말이에요. 폴란드는. 그럼 이 마제파는 폴란드 궁정에 근무하면서도 하면서 러시아 정교를 버리고 폴란드 가톨릭을 믿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배신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바람둥이가 돼가지고 그 궁녀가 아니라 어쨌든 폴란드 궁전의 귀족 여자 연애하다 들켜가지고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장면은
바이런이 즐겨 쓰는 장면은 뭐냐면은 그 바람 피우다 사람 들어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있다, 침대 밑에 숨었다, 침대 밑에 숨었다가 들켜요. 들켜서 사람들 꺼내가지고 홀랑벗은 쓰거든. 그대로 그냥 말 잔등에다가 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말 타고 이제 러시아로 자기 나라를 귀국하는 거거든.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이제 귀족 아들이니까 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세해가지고 장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제파 주인공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재를 가지고 바일런은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사랑에 초점을 맞춰요. 그럼 마제파 남자답고 대단하다 이래 맞추고. 그럼 마제파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뭐 식민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러시아 지배를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러시아 정교를 믿어. 자기는 그거부터 틀려. 그러고 뭐 사사건건이 다 뭐 간섭하고 하니까 싫어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하려고 음모를 합니다. 음모하는 동안에 자기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딸, 이쁜 딸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와요.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여자가 이쁘고 좋아도 친구 딸인데 그 돌려보내잖아요. 타일러가지고 돌려보내요. 아무리 막 자기가 막 친구 그 딸애가 막 마리아가 좋아한다 해도 마제파가 달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돌려보내가 딴 데 시집까지 잘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여기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을 벌립니다. 근데 어떻게 벌리냐? 자기의 힘으로는 러시아를 못 이기거든요. 폴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의 외세를 빌려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이죠. 우리가 말하면 폭동이지만은 우크라이나를 볼 땐 독립운동이에요. 그걸 벌린다. 그러면 그때 러시아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 기억나죠? 러시아를 근대화한 피터 더 그레이트 위대한 황제거든. 게임이 안 돼요. 집니다. 저 가지고 뭐 스웨덴도 도망가고 폴란드도 도망가고 나중에는 마제파도 그냥 그대로 항복하고 그걸 다 패배하거든. 이 사건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거든. 이 소재를 가지고 바일런은 마제파 그 매력 있는 남성미 거기에 연애, 사랑에 초점을 맞추거든. 그럼 이제 부시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바이런스 마제파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 부시킨은 러시아주의자야. 표트르 대제의 정책 지지자고 표트르 숭배자야, 부시킨은. 근데 마제파를 이렇게 영으로 만들면 되느냐?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그 팩트, 역사적인 팩트를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은 여러분 같으면 이걸 욕을 하려면은 사람을 욕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일 욕이 됩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사람 제일 매장시키기 좋은 건 뭐예요? 미투죠. 미투. 예? 식으로 말하면 미투야. 마제파 이 새끼를 미투 만들자. 이 부식인 생각입니다. 부식인 이 새끼 않겠지만은 이제 내가 막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하려면 이제 이 새끼 미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마제파를 매장시키죠. 왜냐하면은 마제파가 그 일으킨 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이지만은 러시아에서 볼 땐 반란이야. 그렇잖아요. 반란이잖아요. 우리가 3.1운동이 우리는 독립운동이지만 일본이 볼 땐 반란이잖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시킨으로서는 표트르 황제가 피터 대제가 대단한 거고 마제파 이러면 나쁜 놈이다. 저러면 나쁜 놈 만들려면은 그대로 그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바일런처럼 마제파를 영으로 만들어줘. 그 인물 나쁜 짓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제 미투식으로 여자가 관련지어. 여자 어떻게 관련지어냐. 자기 절친한 친구 꼬치베이. 이 꼬치베이입니다. 이 꼬치베이. 이 꼬치베이의 딸 그게 마리아거든. 이 여자애를 마제파가 강제로 탈취해서 반대하니까
꼬치베이가 화가 나가지고 내 딸 내놓으러 가니까 꼬치베이까지도 마제파가 죽여버리고 그 엄마가 가서 딸한테 야, 네가 사랑하는 그 마제파가 네 애비도 죽이고 나쁜 놈인데 네 빨리 가자 카이. 이 여자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죽였다는 건데도 뭐 엄마 거짓말을 다 하고 그러면 그대로 사랑해요. 근데 실제로 죽이는 걸 보고 이제 여자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식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중요시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가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 역사관대로 사실 이렇게 바꿔서 쓴다. 아, 그게 바로 예술이다. 이제 알겠죠? 내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를. 이게 마제파입니다. 그러면은 차이콥스키로서는 가만히 보니까 작곡하려고 이제 두 개 다 비교해 보니까 바이런도 참 멋지고 푸시킨도 멋지거든. 그러나 차이콥스키는 뭐예요? 러시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푸시킨 쪽 줄거리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마 유럽 예술가들은 바이런 줄거리를 따라요. 그 완전히 같은 마제파인데도 곡이나 이런 게 전개, 사건 전개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페라 공연하는 거고. 여기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곡입니다. 자, 이제 폼메크. 마제파 초연 리허설을 하고 하도 고생하니까 이제 오페라 그만둬야 되겠다. 뭐 그런 매력을 펼칠 수가 없죠. 폼메크 자기의 이 스폰서 폼메크 아들 니콜라이하고 차이콥스키의 진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차이콥스키도 그 결혼이 성립되도록,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스폰서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이 폼메크의 후원 아래 차이콥스키는 아무 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창작에 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기 제자 타네예프라는 제자를 모스크바 음악원 원장을 만듭니다. 왜? 이미 초대 원장 죽고 뭐 이래 하니까 후임 고하고 할 때 차이콥스키가 상당히 세속적입니다. 자기 제자를 막 운동해가지고 차이콥스키는 그때 뭐 인류 명사기 때문에 운동하면 되거든요. 차이콥스키 밀면 되는 거죠. 타네예프를 원장시킵니다. 자, 이건 내가 왜 이걸 굳이 강조하냐면은 타네예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외워두십시오. 우리가 이거 끝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톨스토이를 하게 되는데 톨스토이 부인이 만년에 톨스토이 부인의 애인이 타네예프입니다. 타네예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타네예프가 나와요. 그때 이제 그 둘의 관계를 내가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걸 어쨌거나 차이콥스키가 원장 만들었던 타네예프, 모스크바 음악원 원장, 이게 나중에 톨스토이 부인의 애인이 된다. 흥미있죠? 네. 예, 이 러시아 작곡가 타네예프입니다. 그때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유명희 선생은 안 되겠다. 애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상당히 날카롭고 뭔가 모르게 좀 섹시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음흉하게 생겼어. 스라브 남자들의 섹시함.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녀, 이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체레비치키는 내가 전에 얘기했죠. 고고르 작품, 고고르 등단 작품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 거고, 그다음 교향곡 5번 했지만 4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순회 공연, 라이프치, 니른베르크, 베를린, 프라하, 그 뜻서 클린이라는 지명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만년을 보낸 데입니다. 자기의 집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다 여기서 죽어요. 마지막 집 박물관 되는 클린입니다. 유럽 여행 중에 그리그, 말러, 스트라우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교류를 하고, 세 작곡가는 다 유명하죠. 그다음 옛 애인 기억나죠? 데지레 아르토 만나서 만나도 별 거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이 차이콥스키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여자 봐도 아무 일도 없어요.
6통의 서신을 남겼다. 이 여자에게. 이때 모습이죠. 아내와 불안. 완전히 격화됩니다.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어 버립니다. 반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걸 이제 완성하거든요. 슬리핑 뷰티. 이건 이제 여러분 이 줄거리는 다 알죠. 두 번째 해외 지휘 공연을 떠났고 베를린, 쾰른,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등지를 돌았고 아내와 불화가 격화됩니다. 협박도 당하고 아내가 막 이때까지도 온 세상 사람들이 차주kov스키가 동성이라는 걸 몰라요. 왜? 알게 되면은 그걸 인생 끝장납니다. 이때 그 동성애 법이 동성애 법이라고는 그런 법이 아니고 그 비정상적인 그 성에 관한 윤리를 다스리는 법이 따로 있어요. 풍기 단속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난리 납니다. 잠자는 수소국 공주 이걸 초연했고 이게 이제 잠자는 수소국 미녀죠. 슬리핑 뷰티 이건 이제 프로테스탄 왕국에서 오로라 공주가 탄생 축하하는데 악의 요정이 나타나서 저주를 내리죠. 1막, 2막, 3막인데 1막은 공주가 16살 때의 축연을 하는데 구원자가 4명이 나타나요. 4명이 나타나서 다 이제 꽃을 주고 뭐 이래 하는데 똑같은 꽃을 줘요. 그런데 노파가 하나 나타나가지고는 장미를 전달합니다. 가시에 질려버려요. 질려가지고 그냥 100년 동안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일락을 덮어 씌워서 가장 진심으로 사랑하는 야망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구원자 중에서 한 왕자가 키스하는 거. 그 백조 호수도 그렇고 다 키스하면 풀려요. 여러분 키스를 잘해야 돼요. 상대를 잘 골라서 키스해야 돼요. 그런 게 바로 이게 그 당시 오리지널 초연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남아 있어요. 이게 백조 호수가 아니라 잠자는 미녀거든요. 잠자는 숲속 미녀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음악이 안 들려도 춤추는 건 다 나와요. 이게 이제 16살 때의 파티인데, 그 파티에서 4남자가 다 저렇게 하는데, 다 춤을 춰봐요, 여자가. 춤을 춰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남겠죠. 4대 1입니다. 경쟁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전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괜히 아랫돌이 다 보이게 해가지고 저렇게 발끝으로 바짝 들고 고생시키는 거, 그런 거 우리 춤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서양 귀족들이 참 잔인해요. 나 같으면 내 딸을 저런 거 시키기 싫어요. 저렇게 다리 버쩍 드는 훈련해가지고 발톱 빠지고 말이죠. 그래도 그걸 하겠다고 경쟁을 해가지고 돈 들어가면서 참 불쌍해요. 여러분들은 저런 다리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바지나 잘 해입으면 돼요. 상당히 그 발레리나의 솜씨를 보여주는 이게 내 프로포즈 한 사람들이 한 번 끝내지 않고 계속 합니다. 계속 다 춤도 춰보고 꽃도 받아보고 또 재테스트하고 한 뒤에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